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난이 부끄러우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자녀의 학교 앞에 낡은 차를 세워두기가 민망했던 날, 동창 모임에 입고 갈 옷 한 벌이 없어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온 날, 명절에 형제들 사이에서 혼자만 빈손이었던 그날,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그런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 가난함과 처남이라는 것. 그게 과연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약 2500년 전 공자라는 한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6식구가 방 한 칸에서 살던 시절,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웃에게 손을 벌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편이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도움을 안 받으셨어요? 힘드셨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내 처지를 면하려고 잘못된 길을 걷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야.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고집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공자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공자의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함과 처남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피하지 마라. 이 말은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빈여천 가난함과 처남.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건 공자도 인정했어요. 가난이 좋다고, 천한 처지가 즐겁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핵심입니다. 부당하게 피하지 마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공자가 이 말을 한 것은 당시 중국의 춘추시대입니다. 그 시절에는 제후들이 서로 땅을 빼앗고 신하들이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 난세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배신도, 아첨도, 거짓도 서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공자는 젊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천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쓴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부당한 방법을 쓰면 당장 편해질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렸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사실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1970년대 초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박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시내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학용품을 사는 것도 빠듯했고 겨울이면 연탄 걱정이 앞섰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의 창고 담당을 하던 박 씨의 눈앞에 한 가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창고 안에 고가의 자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씩 빼돌려 팔면 제법 목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 중 몇 명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박 씨에게도 같이 하자고 귀띔을 해줬습니다. 한두 개씩만 해도 회사는 몰라. 우리만 아는 거야. 박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큰아이가 아빠, 나 운동화 사줘. 친구들 다 새 운동화 신어. 라고 했고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쪽에서는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싸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다음 날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내 아이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서. 동료는 비웃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이 회사 사장이 우리한테 제대로 대접이나 해줘? 박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박 씨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사줄 수도 없었고 명절마다 처가에 갈 때 손이 가볍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의 큰아이는 지금 어엿한 회사원이 됐고 둘째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박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저 운동화 사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부당하게 피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분에 따라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교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빨랐어요.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는 어떻게든 빨리 올라서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과장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아첨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상사가 싫어하는 동료를 몰래 험담하기도 했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는데 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통했어요. 빠르게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이 과장은 역시 세상을 알아.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세상이 참 묘한 것이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상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임원은 이 과장을 별로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오랫동안 이 과장의 행동을 지켜봐 왔던 동료들도 더 이상 그를 돕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이 과장은 결국 50대 초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그는 여기저기 자리를 알아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고 선뜻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과장을 아는 지인이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라고. 근데 그 눈빛이 참 공허하더라고.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은 눈빛이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과장은 단지 가난과 처남이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은 박 씨도 이 과장도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공자가 말한 부당하게 피하지 마라는 이 과장의 이야기를 두고 한 말처럼 들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의 빚입니다. 서울 변두리 어느 재래시장에 평생을 두부 장사로 살아온 김할머니가 있었습니다. 22살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두부 만드는 법으로 시작해서 63이 되던 해에 가게를 정리하기까지 무려 40여 년을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할머니의 두부 가게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부에 물을 더 넣지 않는 것. 딱 그것이었어요. 오래된 단골 중에는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두부 파는 사람들 다 물 섞어서 팔잖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하면 훨씬 많이 남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게 하면 나야 좀 더 벌겠지. 근데 손님들이 먹는 거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 가게는 유명한 맛집이 되거나 대박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있었어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사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문을 닫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할머니께 작은 꽃다발을 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시장에 계셔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단골 손님 몇 분이 편지를 써오셨는데 그 편지 중 하나에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할머니 두부를 먹으면서 정직한 것이 맛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다가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부자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명해지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할머니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자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할머니는 가난함과 처남을 부당하게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남긴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유산 아닐까요? 자,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명언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인생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가난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곧 열등함인 것처럼 자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운 것을 숨기려 했고 때로는 그 기억 자체가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가난함은 인간의 조건이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날 집안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어려운 시절에 청년 시절을 보낸 것도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삶이 주어진 조건일 뿐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 부끄러움을 만든 건 가난 자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낮춰보는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대를, 그 어려운 조건을 버텨내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두 번째 교훈,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공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을 피하고 싶다는 욕망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에요. 거짓으로 얻은 자리, 남을 밟고 올라선 성공, 양심을 팔아서 산 편안함. 이런 것들은 진짜 가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가난, 마음의 가난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물질적인 부는 쌓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정한 풍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과장이 공허한 눈빛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풍요롭습니까? 세 번째 교훈, 인생의 품격은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지요.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박 씨는 가난했지만 원칙을 지켰고 김할머니는 적게 벌었지만 정직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그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과장은 당장의 편함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신뢰를 잃게 됐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선택들이 결정합니다. 네 번째 교훈, 노년의 품격은 과거의 결핍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에서 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젊을 때 고생만 했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공자의 명언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읽어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를 반성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할지,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노년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 정직하게 살아온 삶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사나 하고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정직한 삶의 열매는 반드시 어딘가에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히지 않아도 자녀의 눈빛에, 손주의 행동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안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자의 명언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과거의 가난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가난 때문에 지금도 마음 한켠에 열등감이 남아 있습니다. 혹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공자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앞으로 달리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천, 자녀와의 관계에서 물질보다 삶의 방식을 전하십시오. 은퇴 이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못 된다는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집도 못 물려주고 돈도 많이 못 남겨줄 것 같다는 걱정이요. 하지만 오늘의 세 가지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자녀에게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가족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지,
그게 자녀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녀에게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냈던 것들을요.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세 번째 실천 은퇴 이후의 삶에도 원칙을 갖고 사십시오. 나이가 들면 왜인지 이제 나는 뭐든 해도 되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90이 되어도 내 오늘의 선택은 내 오늘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일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작은 부탁이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노년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 실천 지금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가난함을, 아픔을, 외로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부당하게 피하지 않고 바르게 대면하는 것. 그게 공자가 말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요. 다섯 번째 실천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는 것. 자녀에게 고맙다, 배우자에게 수고했어, 이웃에게 잘 지내셨어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난하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풍요는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누어 주시면 이 채널이 더욱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의 명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난함과 처남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피하지 마라. 이 말은 2500년 전에 쓰인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은 마치 지금 우리를 위해 쓰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서 보릿고개를 넘고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새벽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난이 뭔지, 천하다는 것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 삶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싶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것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이 힘들어도 선택했던 바른 길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훈장입니다. 비록 그 훈장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피하지 말라고.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당신이 당신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품격이라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가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처럼 인생의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